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추가 강의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 강의 자료고 선박보험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뭐 선박보험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학부생 수업에서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를 매번 제가 해상보험을 수업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14주차 강의 자료에 있는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해상보험 중에서도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보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정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어, 그 해상보험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몇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출입 화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항공운송을 하든 해상운송을 하든 수출자나 수입자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부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태인데, 선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나 운송인 정도 되어야 이것을 보험에 부보를 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박보험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랑 그것을 뭐 협의를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 자체가 뭐 많이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몇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해상보험 중에서도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내 보험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비현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이 산업 전반에 해상보험이나 보험과 그 관련된 어떤 그 금융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한 내용들 위주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보험의 뭐 이전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해상 운송을 하다 보면 여러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선박 그 자체에 어떤 뭐 그 위험이 직면해가지고, 해상 위험이 직면해서 뭐 침몰이라든지 자초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비용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손해 방지료라든지 구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그 일반적인 수출입 화물과는 좀 다르고, 선박의 경우에는 금액의 규모나 사업 자체의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해상보험으로 전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뒤에서 살펴보게 될 뭐 P&I 클럽, 뭐 선주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컨테이너랑 다르게, 제가 뭐 컨테이너 뭐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선박은 이동하는 그 운송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다 보면, 그리고 엄청 큰 사이즈의 선박이 운용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상 책임을 두게 되고,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 선박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운송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용역의 제공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FOB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운임 후불 뭐 이런 경우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목적지에 화물을 운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 수입을 상실을 한다든지 뭐 받지 못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커버하기 위한 게 이제 선박 보험이고, 선박 보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선체 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또 선체 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 선박 자재라든지 의장 성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선비의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일단 선체, 그것과 여러 비품들, 이런 것들을 다 피보험 목적물로 해서, 그 기간, 그 보험 기간 동안 발생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선박보험으로 하고요.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입니다. 뭐, 1년 단위로 보통 1년 단위 안 하는 경우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선박보험이 이제 기간보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뭐, 기간보험이니까 정해진 날짜에서부터 정해진 날짜까지의 보험자 책임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을 부과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일반적인 어떤 선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 외에도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을 운영을 해야 되죠.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운임 수익을 획득을 하고 전 세계 바다와 항구를 누벼야 되는데, 뭐 선박이 불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배가 쉽게 말해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머무르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선주나 뭐 선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고, 이것 또한 뭐 선박보험의 한 종류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배가 그냥 항구에 좀 잠깐 머무른다고 해서 그게 손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박의 가격이라는 게 뭐 요새 22,000, 23,000 TU급 선박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18,000 TU급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할 땐 배 신조 선박의 그 건조 비용이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3천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선박을 30년이라고 치면 1년에 100억이에요. 1년에 100억. 1년에 100억, 그러니까 3천억을 들여서 30년 동안 쓸 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기간으로 나누면 1년에 100억이거든요. 1년에 100억이면 하루로 계산하면 그 100억을 365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눠 볼까요? 계산기로. 100억 10개 하나 둘셋넷 100억을 365로 나누면 얼마야? 2,739만 7,260원이거든. 그러면 하루에 2,739만, 그러니까 배 3천억짜리 배 사면 투입되는 걸 이제 날짜 30년을 탄다고, 배를 30년 동안 쓴다라고 치면 하루에 2,73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아니 근데 이건 배 가격이잖아. 또 뭐가 있어요? 선박을 운영하려면, 제가 해상보험 수업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선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선비에 대한 투자가 발생한다. 기름값 들 거죠. 직원들, 그 선원들이나 선장 선원 월급 나가죠. 선장 선원들이 뭐 밥 먹어야 되죠. 선박이니까 운용을 하다 보면 여러 항구에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 발생을 하죠. 의장품 비용 발생하죠. 세금 내야 되죠. 보험료 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 부가적인 비용 빼고 배 가격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하루에 2,300, 아무것도 안 해도 배가 2,739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반대로 얘기하면 3천억짜리 배 만들어 놓고 손해를 안 보려면 하루에 적어도 선박에 투입되는 선비를 제외하고 선체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2,739만 원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 항구에 발이 묶여가지고 그냥 정박해 있다? 손실이죠. 그러면 하루에 배가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그 안 움직인 하루당 2,739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가 못 움직이게 된 날을 보상을 통해서 받겠다라는 게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보통 이제 선비담보 이런 거에 얘기를 해서 선체 보험가액의
25%. 예,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투입되는 비용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 비용도 선비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메꾸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보험을 들 때는 선비 담보 약관을 적용을 해서 선체 보험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통상 90일, 180일, 270일 요렇게 뭐 경상 비용이나 용선료나 이런 것들을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하루 배 움직이지 않았을 때 날려 먹는 선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1일당 불가동 손실 금액을 계산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단순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 멈췄다 해서 매 그 하루에 대해서 계속 뭐 청구하고 이러면 피곤하겠죠. 그래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다 뭐 열흘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가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 적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일종의 소손의 면책률 적용하듯이 보험자 면책일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뭐 운항 스케줄에 따라서 배를 운영을 못했다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항구에 묶여 있게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일주일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보상 방법 보면 수리를 하겠죠.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배의 어떤 파손이나 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서 배가 도크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조선소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항구에서 뭐 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수리가 이루어지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을 할 때도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선주, 운송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해서 나누긴 나누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면책 기간이 이틀이다라고 하면 이제 3일째 돼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험자가 부담할 부분, 피보험자가 부담할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니 뭐 선박 불가동 손실인데 그냥 보험회사가 다 해주면 안 돼? 선박 보험은 이게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뭐 제가 선박에 하루에 선박의 그 신조 선박의 그 가격을 1년 365일 하루로 나눴을 때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단위잖아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박보험은 이거를 선박보험을 부보하는 그런 어떤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보험자는 어디까지 부담하고 피보험자는 어디까지 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임보험입니다. 운임보험은 선박이 해상 운송 도중에 해난 사고가 발생해서 항해가 중단이 되거나 혹은 항해가 포기되는 경우에 획득하지 못하게 될 운임, 그 운임의 손실, 운임의 상실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운임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운임이라고 하는 거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가, 보수로서 선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운임을 벌어들이는 것이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이고 주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못 받게 되는 운임 자체가 일종의 비용 손실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임을 선불 운임이어서 먼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임을 먼저 지급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해보론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수출자가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똑같은 운송 경로로 수출을 할 때 이 물건을 FOB로 파느냐 CIF로 파느냐에 따라서 CIF 경우에는 그 CIF 가격에 매도인의 어떤 물품에 대한 그
원가와 매도인의 어떤 그 이윤과 그리고 운송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임 선불의 경우에는 그 운임 자체가 CIF 가격을 구성해 버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운임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운송인 입장에서 미리 받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불 운임의 경우, 목적지 도착해서 이제 FOB 경우였죠. FOB 경우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운임 보험을 부보를 해서 운송 도중에 운송이 중단됐을 때 운임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임보험의 보험 금액은 뭐 보통 뭐 용선료 이거나 아니면 예상 운임에 대한 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 운임은 이거 이제 할 때 선체 보험을 들 때 헐 인슈어런스를 할 때 이제 일종의 이것 또한 선비 보험처럼 보험 가액을 선체 보험 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 용선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상 18개월 동안 취득하게 될 용선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임보험만의 어떤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운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기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항해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위로 하게 되면 Institute Time Clause, 요 ITC의 Price Clause는 그 운임보험이라는 뜻이고, ITC 이건 이제 Time Clause거든요. 그래서 기간 보험을 쓸 때 쓰는 거고, IVC는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항해에 대해서 부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뭐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보험 기간이 달리 결정된다는 거 외에도 그리고 피보험 선박과 관련된 부선 담보하고요. 그리고 공동 훼손을 제외한 3% 미만의 분손은 담보는 하지 않는다. 근데 하재 침몰 자초 충돌 요거는 분손이지만 특정 분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협회적하약관의 FPA와 비슷한 어떤 담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운임보험의 경우에. 그리고 시간 상실로 인해서 초래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딜레이에 대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비 및 증액보험, 우리가 계속 뭐 25%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선박보험의 선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크게 변동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 선박의 가액을 뭐 감가상각도 있고요. 뭐 선박의 그 어떤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이 선박의 가격이나 선박의 현재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보험 중에서도 이 선박 보험을 체결할 때 그 가격, 가치의 어떤 밸류의 계속 변동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협정보험가액, 협의해서 어떤 보험가액을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손해방지 비용이나 구조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손해의 경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협정 보험 가액도 보험 가액이지만 뭐 그때마다 이제 정상 가액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선체 보험을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이 그 어떤 정상 가액보다 낮거나 하면 비례 보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면 여기서 이게 정상 가액보다 낮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에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래서 배들이 모자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배들이 움직이질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선박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억이 됐다라고 치자고요. 500억의 가치가 증가한 거죠. 보험 계약 체결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이 500억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 책임 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increased value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가능하다. 그리고 요걸 할 때, 부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보하느냐. ITC, 협회 기관 약관의 그, 헐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선체보험과 관련된 약관인데, 여기를 할 때 특약 같은 조항으로서, disbursement, 제가 이 해상보험 시간에 늘 강조했던 선비와 함께 이 증액보험에 대해서도 같이 약관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라는 협회 적하 약관이 있고, 요걸 통해서 선체 및 증액보험에 대해서 부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담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 요런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의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선체 보험 가액의 25%를 넘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포스트가 아니고 포트 리스크 인슈어런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개선 보험이라고 하는데 한국어가 솔직히 더 어려워요. 한국어가 더 어렵고 그냥 포트 리스크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항구죠, 포트가. 그럼 포트 안에서, 항구 안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선박이 항구에서 휴항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해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선박이 계류하죠. 이렇게 머무르죠. 예, 그 머무르고 있는 기간 장소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 개선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 P&I 뭐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담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담보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보험 있습니다. 빌더스 리스크 인슈어런스라고 있는데, 뭐, 개선보험도 그렇고, 건조보험도 그렇고, 다 선박보험과 함께 설명되는 보험들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개선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항구에 오래 머무르는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박의 성격이 어떤 특정한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오랜 기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선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조보험이라는 것의 개념도 한국어 설명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데 영어 제목을 보면 이해가 돼요. 빌더스 리스크. 뭘 짓는 사람의 리스크를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건데 배를 짓는 사람은 결국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선박이 이제 그 조립되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뭐 그래서 조선소가 엄청나게 큰 자본과 자원을 들여서 배를 만드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물리적 위험이라든지 금전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이 빌더스 리스크 인슈어런스다. 그래서 건조업자 여기 이 말이 강조돼 있죠. 선박의 발주자, 그러니까 선주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작업 개시일이나 아니면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일이나 뭐 이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배를 인도하는 그 날짜까지를 보통 보험 기간으로 해서 보험을 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쭉 뭐 그렇죠. 선비보험도 받고 증액보험도 받고 개선보험 뭐 그런 것들 다 살펴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이제 선박보험 그 자체죠. 그래서 그 선박보험 그 자체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통 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선사나 뭐 운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뭐 그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배를 직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자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소유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서 선원에 대한 관리나 선박 운항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서 용선을 한 거죠.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서 근데 이 용선자는 그 선박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쓰던지 아니면 또 다른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선박의 재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인 선박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선박의 이름이라든지 선박의 종류라든지 뭐 건조 연월이라든지 선박의 크기라든지 뭐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해서 선박 보험에 부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배들은 여러분들은 좀 이거는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배의 경우에는 뭐 안전도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의 등급을 나누는 선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배의 안전성과 항해에 적합한 이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향성, 감항성 이런 것들을 갖춰서 선박이 선박으로서 항해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등급을 받는 선박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배가 있을 때 이런 선급을 준다라고 했을 때 배가 그 배가 만들어진 목적인 화물의 운송이나 이런 거에 적합하겠다. 이건 문제 없다라고 등급을 받는 배와 이거는 운영하면 무조건 사고가 나니까 운영을 해서 안 된다라고 판정을 받는 배가 있다라고 치면 당연히 훨씬 앞쪽에 전자가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들한테 등급을 부여해 주는 거죠. 등급을 부여를 해서 이거를 그냥 한번 부여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급협회라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이 배가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고 바다의 항해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 봐요. 그리고 배가 중간중간에 그 수리를 하거나 수선을 하죠. 그때도 이 선급협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선박의 오늘 요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독을 하고 결정을 해서 선급을 부여합니다. 선급이 부여될 때 선급에도 당연히 종류가 있습니다. 높은 선급이 있고 낮은 선급이 있는데 이 당연히 좋은 선급의 선박들의 안전성을 확실히 선급협회가 담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박보험은 통상적으로 12개월 단위, 보통 뭐 1년 단위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기간보험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선박보험의 피보험, 그 목적물인 보험가액은 선박이 가지는 실제적 가치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 있고 별도로 보험 금액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보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운항 구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사고라는 것이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로 손해라고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선박에 대한 사고가 난다면 항해 중에 발생할 것이고 그 항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떤 추가적인 보험료를 뭐 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회 기간 약관 선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물보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ICC를 살펴봤죠. ICC AR부터 시작해서 ICC ABC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ITC Institute Time Clause입니다. 그리고 뒤에 HERS가 붙는데 이거는 선체를 뜻해요. 그래서 협회 기간 약관 선박 뭐 이렇게 명명을 하거나 협회 선박 기간 약관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르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이름은 좀 다양한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ITC 홀스가 선박 보험과 관련된 협회 적하 약관 협회 약관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이것 또한 그 올해 처음에는 SG 팔리시 시절부터 사용을 했죠. 그때는 화물과 선박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런던 보험자 협회 ILU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그러다가 1982년에 우리가 해상보험과 관련된 신해상보험증권이 만들어지면서 협회 적하약관도 신약관으로 ICC ABC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협회 기간 약관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간결한 방식인 스케줄 방식으로 바뀌면서 신증권 체제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이건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한국의 기준에는 500톤 미만, 이 500톤 미만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진짜 보트, 뭐 고기잡이 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소형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 ITC 훌스를 기본으로 해서 보험 부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ITC 훌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 뭐 UILU 마린 팔리시 폼을 통해서 신해상보험증권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약관은 2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협회기간 약관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구증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MI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회 기간 약관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대표적으로 64년, 69년, 70년 개정이 있었고 신약관의 경우에는 83년도, 그러니까 82년도 제정해가지고 83년도부터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선박의 운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포인트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약관 자체가 이제 9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협회 적하 약관은 83년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개정 약관이 나왔잖아요. 선박보험 쪽에서는 그것이 조금 일찍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 나왔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1983년도 약관을 베이스로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 협회기간 약관 선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이자 기본적인 이 선박과 관련된 협회 표준의 약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해서 뭐 여러 가지 선체라든지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 ITC 훌스를 통해서 잘 제도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C 훌스는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원자핵 위험에 관한 부분까지 이어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C 훌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담보 위험 부분, 담보 위험과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만 원문을 넣어놨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냥 간략간략하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정도로만 내용을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해 조항이다. 이게 1조예요. ITC 훌스의 1조가 항해인데, 이 항해의 조건은 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1항의 내용이 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 담보 특약, 워런티의 내용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도선사가 뭐 도선사를 타고더라도 항해 인정이다. 뭐 도선사 없더라도 항해 인정이다. 뭐 이런 뭐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피보험 선박은 시운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난 중에 선박이 어떻게 보면 구조되거나 뭐 해도 이거는 선박이 운영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조난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박이 일부러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같이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박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담보, 워런티와 관련된 내용이 이 1조 내비게이션 조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선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조건에 카고 로딩이나
디스차지 오퍼레이션 클로즈가 초과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역 작업 도중에 발생된 다른 선박이나 다른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다른 선박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잘 보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선박의 해체와 관련된 건데 이게 다 1조 항해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배가 30년 동안 잘 사용을 되었다면 이 30년 사용한 배를 이제 그 무덤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보통 그렇게 되면 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통 뭐 아프리카의 그 빈국에 가가지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그 비난이나 이런 걸 좀 덜 할 것 같은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서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해체하는 장소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 선박이 거기까지 마지막 항해를 해야 되겠죠. 배의 마지막 항해. 그리고 그 배의 마지막 항해가 끝나면 그곳에서 해체되어서 고철이 되거나 하겠죠. 굉장히 슬픈 구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마지막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에 시장 가격을 기초로 선박의 가격을 책정을 한다. 선박의 가격을 책정한다기보다는 마지막 항해를 떠난 선박의 그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정리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계속 조항인데, 이건 이제 보험 기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ITC 훌스는 기본적인 이름 자체가 Institute Time Clause죠. 그래서 선박의 보험 기간을 12개월로 단위로 결정을 해서 보험을 부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보험 기간이 끝나면 뭐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보험이 종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항해 중에 조난되거나 뭐 행방불명되거나 했을 때는 보험자에게 보험 종료 이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 헬드 커버도 할 수 있다. 월할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조는 브리치 오브 워런티, 담보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뭐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자로부터 부보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담보 특약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항해를 하다가 이런 어떤 담보상의 위반이 발생을 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험자가 만약에 요구하면 추가 보험료를 받고 그런 담보가 계속되도록 허용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담보 위반이 발생한 것 사실을 이제 숨기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 숨기지 않고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보 특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거 담보 특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 특약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종료 4조의 터미네이션 약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끝나냐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종료.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료는 이 선박보험 자체가 기간보험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박의 등급, 제가 앞서 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성급에 대한, 성급이 바뀌었다는 게 배의 안전성이나 배의 가망성이나 배의 내양성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니면 피보험 선박의 어떤 정지라든지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보험자가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하면 당연히 보험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한 것, 여기서 뭐 피보험자가 스스로 원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떠나서 뭐 선박이나 선주나 이런 것들, 새로운 뭐 관리자로 넘어간다든지, 뭐 선박을 나용선을 했는데 그 선박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거는 피보험자인 하주나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보험증권, 선박보험의 경우에도 충분히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되고, 뭐 확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보험증권을 배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명 날인해야 되고, 뭐 양도를 했는데 뭐 보험금을 달라고 다시 환불 해달라고 뭐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피보험자, 새로운 피보험자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류 약관의 경우보다는 크게 문제 없이 보험증권이 양도되어서 새로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부보를 넘겨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ITC 훌스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조는 보험자가 이 담보 위험, 그러니까 ITC 훌스를 통해서 피보험자의 그 선박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담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조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